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뻘골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영하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밀려드는 것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해의 사태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한 이슈들 꼭 체크하시고 매매 전략까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현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 총리의 현재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도 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에서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입장까지 들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계속적으로 화해에 대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우리 화해 사태에 대한 전말을 모두 알아볼 거고요. 이번 사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실게요.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디일까요? 홍콩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일까요? 네, 바로 상해라고 하는데요. 관련 이슈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에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짜 백신을 통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이슈입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예방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EU 내에 있는 7개국이요. 현재 블록체인 관련한 모임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게 된 배경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 총리가요, 브렉시트 의회 표결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메이 총리가 11일 브렉시트 협의 발표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의회 쪽이랑 협상단을 꾸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브렉시트 건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처음에 표결할 때만 위험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EU와 영국 정부가 일단 협상안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근데 이 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의회에 상정해서 표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표결상으로 불리한 부분이 표결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인원들이 전부 다 동의표를 던져준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찬성했던 인원들 안에서도 약브렉시트, 즉 브렉시트를 약하게 그냥 EU와 연결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 안에서 진행을 하자라는 약브렉시트, 그리고 강브렉시트라고 해서 지금 EU와의 단절을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하자라는 지금 이 두 가지 안건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안건은 지금 약브렉시트건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강브렉시트 찬성자들은 또 여기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부결 가능성이 약 60%가량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메이 총리가 좀 공격적으로 이 안을 합의를 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음번 3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단을 협상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안전장치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 관세 동맹에 잔류할 수 있는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영국 그리고 EU 그리고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하드보더 국경 간에서 일단 피하기 위해서 일단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 한마디로 그러니까 EU 안에서 서로 지금 국가들끼리 관세 동맹을 맺던 이 상태를 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브렉시트 안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딜이 지금 영국 의회와에 안 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회와 딜이 나면은 일단 EU 관세 부분에서 일단 탈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가동이 되면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 동맹을 맺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국한테는 더 이상 이 관세 동맹에서 탈퇴할 권한이 없고 EU 측에서 어느 시점에서 적정 시점에서 이제 관세를 끊어버리자. 이런 관점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주도권을 EU가 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영국 의회 측에서는 그리고 영국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넘어가는 거는 아예 영국의 현재 무역 상태를 EU한테 의존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추후 금융권이나 다른 쪽 일반 기업들도 역시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노딜로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딜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예 완전한 노딜, 한마디로 이런 관세 무역에 대한 협정까지도 없는 노딜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파운드나 뭐 영국 증시 전부 다. 근데 그 상태는 피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영국 의회 측에서는 이런 관세적인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브렉시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동의를 하더라도 약브렉시트, 동의를 안 하더라도 약브렉시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양쪽 상황에 대해서 반발심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전장치 가동 여부 자체는 영국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은 좀 메이 총리가 강조는 했는데 지금 이 안전장치 가동을 영국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의회가 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결정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2 국민투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을까요? 네, 일단 제2 국민투표 그리고 브렉시트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본인 의장을 좀 확실하게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건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던 건인데 이제 제2 투표라고, 제2 국민투표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국민투표, 즉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다시 무르고 본인들이 다시 정부 차원에서 투표를 재진행할 테니 이 건에 대해서 재투표를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건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기존의 국민투표를 진행했을 때는 국민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단순히 인권에 대한 부분, 한마디로 이제 일단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본인들의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영국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민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영국인들 국민성상 이 부분을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저런 사건들은 다 이민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는 문제를 삼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국민들이 일단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투표를 했던 만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하면은 좀 달라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제2국민투표 한 번 더 하자라는 관점에 좀 투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여론이 형성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선을 먼저 진행을 했다. 대선을 진행했는데 대선을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뽑혔는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을 많이 조성을 하더라. 그럼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건 다시 재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국민투표라는 거는 그 정도의 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투표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다른 표결을 원하는 입장에서 다시 국민투표를 재진행하는 거인 만큼 오히려 찬성 입장에서는 왜 반대표를 위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느냐. 찬성이 났으면 찬성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지금 선출된 방식을 제거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것 논리 자체가 한쪽에 대한 편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진행하게 되더라도 거의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가위바위보는 3세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민투표도 재진행하게 되면 3차 국민투표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번만 어느 한쪽 편을 위해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정부 이미지가 하락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브렉시트라고 했는데 사실 뭐 강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강브렉시트를 지금 시점에서 진행을 하면은 그냥 EU 자체에서 강브렉시트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강브렉시트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안을 들고선 EU를 찾아갈 때마다 EU에서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거부권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 입장에서 승인을 내릴 수가 없는 만큼 뭐 기타 브렉시트안을 짠다고 해서 지금 영국에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EU가 이달 중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안건이 좀 제시가 됐는데 일단 작년도의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은 2019년도 3월 30일 즉 내년 3월입니다. 3월이 딱 끝날 때 시점으로 이때 시점으로 EU와 브렉시트가 지금 분리가 되게 생겨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의회가 부결안을 내놓을 경우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딜이 한 번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딜을 확실하게 이끌어내지 않고 노딜로 오픈을 딱 해버리면은 파운드도 폭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 부채 그리고 자국민 이탈 등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안건을 지금 EU랑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EU랑 영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딜을 협상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그냥 일단 이 시기를 연장하자. 이 건은 굉장히 좀 쉬운 안건이기 때문에 왜냐?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요. 부결 나는 상태고 그럼 딜을 뭔가 이끌어내는 게 더 안정적인 이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브렉시트에 관련한 혼선이 조금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일단 EU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ECJ입니다. ECJ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에 대해서 일단 영국 자체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오늘 10일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가 굉장히 좀 웃기는 게 지금 정확하게 의회 표결을 바로 전날 바로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영국 의회 건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영국 의회 당일에 바로 브렉시트 건이 진행이 될 경우 혹은 브렉시트가 부결될 경우 이렇게 되는 일단 파운드 시장의 폭락세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영국의 폭락세가 일어나게 되면 역시나 EU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파운드랑 EU는 유로화, EU의 유로화는 역시나 세계 최고 기축통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국가도 굉장히 밀접하게 위치를 해 있는 만큼 경제권으로 굉장히 교류가 높습니다. 사실 파운드는 원래 유로에 같이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유로에 합병을 하려다가 사실 과거에 조지 소로스 건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헤지펀드들 공격으로 인해서 EU와 합병을 못했었죠. 근데 이런 화폐였기 때문에 사실 통화 가치만 다를 뿐이지 연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로화와 파운드 둘 중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역시나 다른 통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뭐 디플레이션이 됐던 인플레이션이 됐던 기축통화권은 언제나 일정 환율을 유지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관점이 굉장히 깨지고 공격적인 추세가 나온다? 당연히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서로 상대 통화가 무너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게 현재 EU와 파운드, 영국화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의해서 일단은 ECJ 쪽에서는 의회 부결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전에 미리 날짜를 잡아서 브렉시트를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권한까지도 영국 의회, 영국 정부에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뭐 그게 아니라면은 확실하게 영국 의회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선 표결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준동의 표결을 앞두고선 하루 전에 판결이 내는 것이 좀 확실히 특별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서 EU 탈퇴를 지금 통보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시점을 연기할 권한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연기만 할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큰 승산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이 표결이 지금 이 판결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단 탈퇴 철회에 대한 권한도 부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연기에 대한 권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요, 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좀 포커스였는데 지금 사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진행한 거랑 우리랑 상관이 없다. 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스코틀랜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금 영국 의회도 가 있는데 지금 영국 의회 쪽에서 참여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지금 영국 표결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영국의 어떤 정치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아일랜드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흐름으로 계속 패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틀랜드에 관련된 의원 파트들을 빼고 본인들의 순수 영국 파트 의원들만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만큼 전혀 국가적으로는 연동성이 없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측에서 먼저 지금 영국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지 선택권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코틀랜드 법원은 일단 이 유권 해석을 본인들이 진행을 안 하고 이 CJ 쪽으로 넘겼습니다. 왜냐 이거 국가적인 분쟁이니까요. 스코틀랜드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차려가지고 이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영국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ECJ 쪽으로 넘겨서 이후에 협상 표결을 받아보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일단 지금 다음 달 지금 이번 달 10일이죠. 이번 달 10일 기준으로 표결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날짜로는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죠. 열흘 정도 됐는데 이 표결이 추가적으로 일주일가량 더 기간을 거치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서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제결해 줄 거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지금 ECJ 측에서의 발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자면은 본인들의 표결안이 만약에 지금 이 브렉시트를 정부 차원에서 분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역시나 의회에 대한 책임 권한이 높아지는 만큼 의회 표결수가 일부 강브렉시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약브렉시트를 조금 더 선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대표를 던지는 분들도 일단 영국 파운드화가 몰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좀 더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추가적인 의회를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좀 브렉시트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를 통해서 영국이 내년 이제 3월 29일 질서 있도록 탈퇴를 하거나 혹은 이제 비준 동의를 거부를 해서 한마디로 의회에서 표결이 부결이 나는 거죠. 표결이 나서 노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는 방법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한다면은 국민 재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정부가 만약에 번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결이 난다면은 정부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 나서 의회 측은 일단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브렉시트는 약브렉시트는 일단 전체적으로 브렉시트 자체는 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표율이 50% 이상이었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하게 본인들 의회 자체적으로 밀어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국민 제2투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제2투표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가운데 ECJ 판사들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관 쪽에서는 일단 영국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원래는 국제법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부가 본인들의 어떤 의결 권한을 번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EU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영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다 그럼 굉장히 논란이 커지겠죠. 근데 지금 EU는 상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뭐 의회가 번복을 하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만 볼 수 있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해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대만과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할 때 대만이 뭐 한국과의 교류를 끊겠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삼겠다. 이렇게 표결을 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 부분을 번복하고 싶어서 한국 의회 쪽에 이 부분을 좀 번복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의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의제 관계를 따지고선 이 정도면은 대만이 만약에 번복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득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표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센스지만 이런 상황이 가능은 하다라고 좀 언급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가능하더라도 정부가 번복을 하게 되면 역시나 한쪽에 대한 편파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메이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브렉시트 안건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던진 부분 역시나 이 안건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CJ 쪽에서 브렉시트 번복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메이 총리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재 의회를 설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본인들의 표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표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점을 노딜 브렉시트가 안 나도록 미루던가 혹은 표결이 나더라도 공격적으로 빨리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던가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설치해야 된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잠시 파운드화 몰락에 대한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있어서 파운드화와 유로화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간단합니다. 파운드화는 역시나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해서는 철저히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거나 혹은 파운드 외국장에서 지금 거래 가능하신 분들 CBOE장에 파운드 VIX라고 있습니다. 파운드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이 올라갈 경우 즉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변동성이 올라갈 경우에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파운드 VIX 이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 보실 경우 강하게 수익 경선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폭락세가 나올 경우입니다. 부결이 나와서. 네, 파운드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결이 날 경우에는 역시나 매도 모멘텀이 강하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반대 통항인 유로 입장에서는 반대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부여가 되겠다. 이 부분을 역이용하셔가지고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알아보기 앞서서요, 먼저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화해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개파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장까지 이거를 연속 이제 하락을 했고, 어제는 2600선을 사서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상해는 1.68, 그리고 선전은 2.44, 그리고 창업화는 2.61, 이렇게 하락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해 쪽 이슈가 상당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같이 끌어내리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이제 좀 벌어진 사태라 감정의 골이 더욱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현재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웨이 대표의 딸이자 화웨이 CFO인 멍원저우가요, 캐나다에서 체포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화웨이가 올라와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전쟁 어쨌든 합의를 이끈 그런 상황에서
합의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그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자 화웨이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데요. 이 그 부회장이 캐나다 공항에서 미국 정부요원으로부터 이제 현지 경찰에 이제 뭐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미국 측에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사실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지금 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국들의 이슈까지 같이 좀 겹쳐서, 수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포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란 쪽 그 이슈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쪽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동 국가 쪽에 대한 세일즈를 지속해 온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무래도 좀 타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웨이 CFO 체포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 정부의 반응은 격하죠. 뭐 인권 침해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발표해가지고 캐나다 경찰이 뭐 미국 측 요구에 따라서 법률 위반적이 없는 뭐 중국 국민을 체포를 했다라고 이제 뭐 대대적으로 이제 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즉각적으로 지금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왜냐면 이제 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 유럽이랑 미국, 뭐 유엔 뭐 이런 쪽에 적용하는 수출 제재 조치와 법률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강조를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죄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뭐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번 사건에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사실 그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조업이 타깃이라기보다는 긴 흐름에서는 무역전쟁은 중국이 기술 발전 쪽,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많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뭐 대표적인 이제 화웨이를 타겟팅을 하면서 그러한 시장의 그 합리적인 의심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이제 국가안보 위협하는 뭐 이유로 각 동맹국이 이제 화웨이에 대해 보이콧을 동참할 것으로 이제 압박을 했고, 뭐 오늘 나온 거는 일본도 이제 뭐 사용 안 하겠다 뭐 이러한 이슈들도 이제 좀 오늘 아침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 화웨이가 통신 장비이고, 그다음에 5G 쪽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그 부분들, 통신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아무래도 인프라를 구축을 한번 하면은 최소한 그게 뭐 한 5년에서 1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아마 4G를 보기 시작한 게 뭐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5G, 물론 이제 기술 개발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5G 다음 해에 또 뭔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인프라 투자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상용화하는 또다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5G를 일단 한번 깔면은 화웨이 장비를 깔면 이게 교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 특히 5G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국가들도 뭐 동맹 전선을 펼쳐서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일본, 뭐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이미 좀 오늘 아침에 밝힌 것 같고, 뭐 그 외에 여타 유럽 국가들로도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선이 더 넓혀지는 그런 미국 측에서는 효과고,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는 부담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가요, 아시아 지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도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물가가 가장 큰 비싼 도시, 아시아 쪽에서. 우리 흔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물가 비싼 도시 하면은 상해보다는 홍콩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홍콩의 집값 관련된 이슈들도, 상당히 이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일단은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상해가 뽑힌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1위로 평가했던 홍콩을 제친 거죠. 서울은 뭐 6위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스위스 쪽에서 이제 뭐 발표한 거고요. 스위스 이제 줄리어스 베어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아시아 이제 2018 아시아 자산 보고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주요 11개 도시의 이제 부동산, 명품 시계, 보석, 골프, 회원권, 항공기 비즈니스성, 명품과 고급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럭셔리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물가를 책정해서 이제 산출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아 전체 도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한 2.9%, 근데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사치품이 한 4.8% 이제 좀 증가를 하면서 제일 물가가 비싼 도시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위도 사실 홍콩이 아니라 2위는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기염을 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3위, 그리고 4위에서 6위는 도쿄, 그리고 타이페이, 그리고 서울 순으로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사치품 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손으로 불리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명품 쪽이나 아니면 해외 글로벌 부동산 쪽에서 중국인이 큰 손으로 이제 작용한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이제 이슈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미중 무역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중국 소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 세계 이제 사치품 소비 성장세가 이 중국 소비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뭐 둔화될 수는 있지만, 중국의 사치품 시장의 큰손 역할은 더욱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뭐 경기 자체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단은 중국이 한 33% 정도 이 사치품 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2025년까지는 45%,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중국이 소비를 하는 사치품 쪽의 이제 수요층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서 중국의 이제 뭐 저가 뭐 이런 이미지보다는 어쨌든 중국 쪽으로 고급 제품을 생산해서 세일즈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사치품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본 만큼 소매업 쪽에 대해서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사치품 관련된 종목,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귀주모태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주모태주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는 한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 6% 정도의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증시 하락이 계속이 나타나면서 뒤늦게 이제 급락을 한번 맞으면서 하한가가 한번 좀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또 반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수소비 컨셉과 그다음에 사치 명품 컨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귀주모태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90.000 위안, 목표가는 700.000 위안, 손절가는 55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시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요, 3,5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낮은 거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대 하락하면서 3,49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불안감으로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50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스텔라 같은 암호화폐들이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3위 이더리움이요, 100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오스는 16%가량 떨어지면서 시총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상위 알트코인 중에는 비트코인 캐시 역시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9%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0달러가 무너지면서 106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SBA는 현재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현재 암호화폐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향후에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분석가는 약 1,500달러대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예측으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저희 윤지 멘토님과 함께하고요. 이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세력이 거래소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일단 지금 지난 20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한 해킹 세력이 악성 코드 가짜 백서를 메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단 기관들 중에서 한 6개 기관들이 지금 본 이메일을 열어보고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9월에 지금 북한 해킹 세력이 지금 가짜 백서의 악성 코드를 좀 심어서 퍼뜨렸고, 그 다음에 6개 기관에서 지금 이 백서를 열어본 지금 사건을 지금 쿠부피아 쪽에 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은 일단 보안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업체 쪽에서 일단 지속적으로 북한 해킹 세력에 대해서 좀 탐문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백서를 열어서 여기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은 프로그램을 지금 거래소 측에서 집중적으로 다운을 받은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개인이 아니라 지금 거래소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커 접근 기록을 확인하고 원천 추적 기술 자체로 지금 정황을 파악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린 상황입니다. 일단 코드 통해서 접근한 해커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이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트로이 목마식으로 아예 잠복해 있다가 추후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암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실 월렛의 암호를 본인들이 해킹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다시 이 자금들을 뽑아내는 출처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현재 백서를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처음으로 이제 9월에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과 11월에는 공격적으로 같은 세력이 지금 카카오톡방, 그 다음에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모인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 백서를 퍼뜨렸습니다, 공격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운 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인트라넷 안에다가 보안 서버를 깔아놨을 경우에 특정 이메일이 좀 오르고 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에 먼저 악성 코드를 검사하고선 다운받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올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만큼 일반 개인들이 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백서들 파일,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파일들이죠. 이런 파일들이 올라올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출이 좀 쉬운 상황이었고요. 일단 백서 파일을 몇 명이 열어본 건지는 지금 개인 차원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특성상 일단 불특정 다수가 계속해서 오픈을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오픈 파일을 갖고선 다시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다시 퍼뜨리는 방식으로 또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파일이 퍼질 경우에는 역시나 개인들 컴퓨터 안에 있는 월렛에도 암호의 해킹 위험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월렛 같은 경우에 뭐 콜드 월렛 혹은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기관한테 아예 암호화폐를 맡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본인들 월렛을 개인 컴퓨터에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접속을 할 때 개인 키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코드만 딱 따내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 해킹 업체에서는 쉽게 해당 계좌들에서 월렛에서 암호화폐를 출금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동안의 공격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로 확대되면서 좀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거래소 중에서도 좀 최근에 파산한 거래소였던 유빗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야피존부터 시작을 해서 좀 코인이즈, 빗썸까지 좀 대형 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 보안 체계가 약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암호화폐 공격을 해왔습니다. 북한 업체들이. 근데 이 거래소들을 보시면 일단 통합적으로 과거부터 사건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업체들이다. 보안 건수로 인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집중 공격 이후에 사실 북한 해킹 조직이었던 히든코브라라는 북한 해킹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에서 많이 활동하는 해킹 조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근데 이 해킹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쪽에 직접적으로 사칭 메일을 보내서 지금 거래소를 공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그룹 발표에 따르면 해킹 그룹 라자루스도 거래소에 지금 공격적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 공격하던 방식들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거래소들이 보안 체계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죠. 빗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몇백억 단위로 돈을 쏟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연히 보안 체계는 세질 수밖에 없고, 해킹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량 계좌, 개인 계좌를 공격하는 게 조금 더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뽑아낼 경우에는 거래소 하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해킹 기업들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 방식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30건 이상이 대외적으로는 탄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뭐 30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300건 이상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카톡방 하나에만 백서를 올리더라도 다운받는 수가 거의 100건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톡방들이 웬만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적어도 150개 이상은 지금 포진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팅들 전부 다 인원을 합하면은 거의 1만 명가량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만 명가량 유저에다가 당연히 백서를 올렸을 경우에는 최소 1000건 정도가량의 다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더 지금 30건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다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백서를 다운받아서 보더라도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어떤 부분을 내부적인 코딩까지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할 수가 굉장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해킹 시도 건수는 지금 대외적으로 탐지하는 것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막으려면 뭐 유료 백신을 쓰고 파일을 열어볼 때는 확장자에 유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백서 파일들을 다운받으실 때는 당연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러 더 한 번이라도 더 스캔을 통해서 이 해킹 프로그램이 뒤에 깔려있지 않은지, 트로이 목마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탐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해킹 기업들에 대해서 반대로 화이트 해커들이 먼저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좀 제시를 드릴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 입장에서 만약에 해킹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화이트 해커를 동원해서라도 반대로 역추적을 통해서 해당 해킹 기업들을 먼저 성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당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U에서요, 7개국의 암호화폐 모임국을 현재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크립토 아일랜드로 불리는 몰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등의 유럽연합 7개국이 블록체인 기술 활동을 장려를 위해서 지금 지중해 7개국이라는 모임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7개국들이 최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교통장관 회의에서 여러 정부가 이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분산원장은 뭐 굳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금 정부가 시민들한테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쓰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동원해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다음에 분산형으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다. 사실 뭐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시스템 그냥 단순히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서버형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 일단 뭐 교통, 물류, 토지 등에서 여러 분야를 바꿔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티를 올려놓으면서 코멘트를 던졌는데 일단 지중해 7개국 안에 포함된 국가들은 몰타,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포르투갈, 그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핵심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를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남유럽에서 사실 지중해 해안을 인근에 끼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에 끼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암호화폐를 출시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법인세를 받아내려는 행위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인들의 어떤 세금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외로 껴있는 면인데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U 안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 조치를 규제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좀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프랑스를 사실 EU의 거점 지역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수 증가 관점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중해 7개국 구성 자체가 최근에 G20 회담, G20 회담에서 암호화폐 규제안 회의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핵심이겠고요. 일단 G20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지금 2차 정상회담에서 금융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이라고 해서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일단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미꾸라지가 될 수가 있다. 굉장히 흙탕물을 퍼뜨릴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규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7개국 입장에서는 G20 회담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본인들이 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20에서 지금 막아놓은 규제 조치를 역이용해서 본인들이 수익화하려는 관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7개국의 모임은요, G20 정상회담에서 나온 암호화폐 관련한 규제에 좀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그런 목적으로 딱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0 회담에서 이제 미국이나 대표국들, 사실 뭐 중국을 포함한 대표국들이 전부 다 G20 안에 있죠. 근데 이 국가들이 본인들의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들은 뭐 본인들 사업을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HDAC 같은 경우 스위스 쪽으로 의회 상장을 통해서 ICO를 들어가려는 목적을 많이 취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코인들도 역시나 지금 해외로 건너가서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을 더 잘 알고 해당 이 몰타나 주변국들에 대해서 법무법인들
설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인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몰타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몰타나 이런 해당 지중해 국가들로 설치하는 게 굉장히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고요. 스위스보다는 오히려 이 지중해 쪽을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몰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헤지 펀드들도 여기에 공격적으로 상품과 법인들을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탈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유롭게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이제 자금을 빼돌릴 수 있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법인세는 사실 몰타 국가에서는 일단 외국에서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관점이죠. 영업적인 관점으로 웬만한 금융법들을 전부 다 승인을 해주면서 해당 헤지펀드들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공격적으로 유치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대세가 많이 옮겨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본인들 국가로 넘어와서 뭐 어떤 상품에 심지어 불법적인 상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세수만 올려준다면은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당 상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중해 7개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본인들의 ICO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G20 국가들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핵심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암호화폐 규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국가들, 이 해당 국가들에서 EU 전체적으로 상품들이 넘어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